일본의 이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제2의 태평양 전쟁입니다. 우리 어민들의 생계, 대한민국의 수산업 지켜야 합니다. 바로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고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일본의 심부름꾼 대리인 대변인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리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무책임하기도 괴담과 선동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행태는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과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선전선동은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을 위한 무서운 정치쇼입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님, 민주당 주말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장애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규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연결지어서 비난했네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슈로 덮으려는 전략이다라고 간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면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네. 다른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장외 투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사법 리스크 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심해지고 조만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인으로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와 같은 것을 여론을 통해서 물타기 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물타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현근택 부원장님,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로 인한 그 일본의 피해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는 뭐 찬성은 아니다 이러고 입장이 있지만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일본 측 특히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준 지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뭐 수산물 수입하라고 할 때 거절할 명분이 없죠. 문제 네. 없다 그랬는데 왜 수산물 수입 안 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피해 배상 문제인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6, 7천억 만들어서 배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당장 어민들이라든지 수산업 종사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상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명분이 없어요. 네. 정부에서는 문제 없고 기준치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보상할 근거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법적으로 일본의 구상권 청구하는 것까지 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연관지어서 비판한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요. 이재명 대표와 사법 리스크와 아무 관계가 없이 계속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방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기적으로 뭐 겹친다 그래서 그게 관련되는 건 아니고 오염수 문제는 뭐 전 인류의 문제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 전면적인 수입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홍콩도 10개 지역에서 금지하고 있고 그럼 뭐 중국하고 이재명 중국 수입 금지라든지 아니면 홍콩도 이재명 뭐 사법 리스크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입 금지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관계없는 이슈입니다. 네, 최 변호사님, 유승민 전 의원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왜 침묵하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번지수가 잘못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 그 미국 캠프 데이빗 회의 당시에 의안을 설정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찬성해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용산은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그 의제가 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뜻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 나아가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금 여당 측의
그 어떤 기본적인 기조는 세 가지로 명확합니다. 하나는 방류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한다는 점 네. 하나, 또 나아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감독을 계속하겠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 어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은 결연히 반대한 이 부분이 명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수입을 하고 다 허가를 하고 일본 측을 대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측 얘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다 녹아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설전도 있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과 설전하는 건 격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인 거죠. 왜냐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염수 문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랬으면 그전에는 사실은 보통 이제 윤건영 의원 통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그랬죠. 이랬었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대응했으면 제가 보기에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직접 대응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또 반박하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랑 왜 다르냐? 이러면 이제 다시 본인이 반박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야당 의원이야 당연히 이제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뭔가 본인의 이름을 좀 알리고 싶겠지만 네.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그냥 윤건영 의원이 처음부터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노력 중요하잖아요. 정부 주말 안에 원자력 전문가를 IAEA 후쿠시마 사무소에 파견할 계획이라는데 어떤 어민들 좀 안심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지난 주말에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네. 부산에 어떤 저도 뭐 회도 먹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 직접 눈으로 본 바에는 어떤 그 일반인들이 수산물을 즐기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천억 어민들을 그 지원하기 위한 긴급 예비비를 준비를 했다라고 하고 그것을 이미 이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은 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 괴담을 통해서 이게 그 계속 확대 재생산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정보를 주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수산물, 특히 네. 회라든가 어패류에 대한 섭취를 줄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농어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과 함께 민주당의 좀 더 과학적이고 성숙한 태도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이 지금 그 광화문에서 시작을 해서 용산까지 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항의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갈 곳은 용산이 아니고 양산인 것 아니겠습니까? 양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 그 재임 당시에 외무장관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그 방류 여부는 일본의 주권 사항이다. 나아가서 IAEA 기준에 맞다라고 하면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국회에 밝힌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왜 용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양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을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가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때가 되면은 아마 여기 계신 현근택 변호사님도 회 먹방 하시면서 아마 그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어류 이런 것들 잘 즐기면서 할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 그 홈페이지에는 일본 홈페이지에는 한국어로 실시간으로 이 그 삼중수의 어떤 농도에 대해서 계속 있기 때문에 한 6, 7개월 지나면은 그로 인한 어떤 폐해가 크게 없다라는 네. 것이 국민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단순히 망각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현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아사히신문 서울 지국장 진행푼이 보도를 네. 했었죠. 나중에 늦어지면 이제 총선에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다라고 했고 실제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방류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신경 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울경이라든지 남해안이라든지 좀 어업이라든지 수산업 비중이 많은 분들은 당연히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아마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여성, 주부분 이런 분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실제로 이 수산업이나 이쪽에 피해가 발생하느냐. 그 다음엔 아마 가장 민감한 부분이 수입 금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아마 분명히 요구를 할 텐데 그때 정부 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런 게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총선 이야기 나온 김에요.
최 변호사님, 지금 여도 야도 수도권 이기론 얘기를 합니다. 여권의 위기론, 이게 엄살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껴서 하는 얘기인가요? 위기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인천, 경기도는 항상 험지 중에 험지였던 것이죠. 네. 특히 지난 그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힘들었고 서울 실제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도 의석수가 열세죠.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점에서 네. 지금조차도 여전히 위기고 예전에도 위기고 앞으로도 항상 위기일 수밖에 없죠. 다만 그러한 것이 지난 대선 때 그리고 나아가 오세훈 시장 선거 때 지방선거를 통해서 상당 부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추세가 내년 4월까지 계속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내부적으로 뭐 여의도 연구원에서 어떤 뭐 보고가 들어왔네 그런 낭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살아는 걸듯 한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 그것은 민주당이 마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과연 이 그 서울과 경기, 인천 지방을 뺏길 수도 없지 않느냐는 그런 위기감과 거의 대칭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근태 부원장님,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또 원희룡 장관 또 중진 움직임 관심이 쏠리는데 여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요.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이 세 사람이 수도권 선거에서 어떤 여권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구원 투수를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9대, 20대, 30, 21대 쭉 오면서 지금 여권의 의석이 계속 줄어왔습니다. 의석은 계속 늘려왔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찌 보면 계속 이제 의석수를 늘리는 게 수도권의 승부였는데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에는 좀 비중 있는 정치인이 없지 않냐. 수도권에서 특히.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 한동훈 장관 계속 얘기 나오지만 명확하게 입장 없는 것 같고 뭐 당연히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장관은 당연히 출마를 하겠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당선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거를 이끌려면 본인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 이제 다른 지역도 지원하고 이럴 텐데 제가 보기에 두 분도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강남 3구가 아니라 그러면 당선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저는 아마 자기 지역구에 매몰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럼 전체를 선거를 이끌 만한 수 있겠느냐. 그거는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수도권은 거의 1, 2% 차이, 1, 2천 표 차이로 결정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최소한 한 50% 정도는 유지해주면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한 30대 중반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중요한데 부정은 50대 후반에서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다. 네. 두 분도 아마 제가 보기에 뭐 두 분 자체 당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끌기는 더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공천 관련한 관심이 쏠리게 마련인데요. 현 변호사님, 여당에서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철규 사무총장의 승선 불가론 이게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일까요?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유승민 의원은 뭐 방송이나 언론에서 하는 거 보면 이미 좀 마음은 떠난 것 같고 네. 본인이 일단 뭐 승객도 아니고 본인은 이제 그 배의 제차는 탈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른 배로 옮겨 탈 거냐 말 거냐 이제 그 고민 중인 것 같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연속 2번 무속으로 단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천에 그렇게 신경 쓰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딜레마는 이거죠. 그러니까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다 수도권 선거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감성, 여론의 민감성에 대해 좀 둔감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처럼 누가 그럼 수도권 선거를 이끌 거냐 이 논란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특정인들을 겨냥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아마 수도권에서 출마하려는 원외 인사들과 그다음에 당 지도부와의 어떤 그 불협화음, 인식의 차이는 점점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거 아무래도 공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많은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승선 불가론을 꺼낸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 선장 끌어내리고 배 가져간 해적들이다 이렇게 또 세게 비판까지 했어요. 전 대표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봐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말씀은 좀 염치가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에 이 새누리당이 서서히 이제 침몰하는 과정에서 자기 살겠다고 이게 그 구명보트 타고 나가서 바른미래당을 타했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배를 재정비해서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까지 온 과정에서 재승선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까지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선장 끌어내리고 배 가져가는 해적들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공천을 주겠다 안 주겠다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은 한 배로서 같은 배를 탄 사람으로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듯한 이런 말씀은 사실 삼가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특히 같은 당원 동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또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즉 MB계 대구 경북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른바 친박계 움직임인데 현 변호사님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새 분리기에 나선 겁니까? 제가 보기엔 뭐 친 MB계하고 친박계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친박계는 아마 대부분 이제 무소속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라든지 뭐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개인기로 돌파하려는 것 같고 MB계 같은 게 좀 다르죠. 대부분 지금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집권 여당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어느 정도 좀 세력화 아니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분들은 이제 검사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특별하게 뭐 이름이 오르내리거나 이렇지 않은 거 보면 그 숫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네. 그러다 본다 그러면 아마 MB계의 귀환, 그다음에 친박계는 각자 도생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육군사관학교가요 홍범도, 김좌진 등 이제 독립 영웅 5인의 동상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인데 갑작스럽게 이 같은 움직임이 있는 배경이 있을까요?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거 오버해도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냈던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씀에 사실 조금 더 공감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네. 이번 정부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백선엽 그 6.25 때 이제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친일파에서도 제외하고 또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거기에 보면은 동상도 설치하는 등 이념 전쟁에 있어서 예전에 그 저평가됐던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통해서 올바른 평가를 하는 그 부분에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홍범도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책에서도 청산리 전투라든가 봉오정 전투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런 부분들조차도 이게 그 흉상 철거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사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육군 사관학교에 있었다라는 그 위치란 측면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있었던 전쟁 영웅이라고 했던 항일 영웅이라고 했던 분까지 배제시켜야 하느냐 했을 때는 우리나라 어떤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오른쪽 왼쪽을 다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관, 좀 더 네. 공정하고 바른 역사관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번 정부에 대한 그 역풍이 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어떤 여론의 어떤 그 수렴이라든가 어떤 학계의 논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것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아마 국민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납득하기가 어렵고 특히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손녀가 네. 이제 우리 그 국민의힘 쪽에 국회의원까지 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수위 조절, 속도 조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대통령실과 사전에 교감은 없었을까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용산과의 어떤 그 의사소통이 있었다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국민의 여론을 조금 더 들어가면서 속도 조절과 방향 조절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현 부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는 하다 독립 영웅 역사도 지우냐 이런 비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 중에 불가피하게 어찌 보면 뭐 지금 소련이 그 당시에 소련이었죠. 어떻게 관여된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이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일본과의 싸움에서 끝나고 나서 그러면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이나 이제 소련 지역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 전력이 있어서 배제한다. 지금 아마 나경원 전 의원님이나 최 변호사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본인 스스로 어떻게 의도적으로 해서 북한 정권에 수립한 정도 아니면 이거는 용납되는 수준 아니냐. 그게 제가 보기엔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고요. 이걸 왜 갑자기 한다고 그랬을까? 저는 이게 좀 이제 의아한 부분인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 뭐 좌익과 같이 못한다, 국민 통합 위해서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좀 이제 부응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나라 역사 뭐 수립 과정에서 남북이라든지 아니면 이념적인 대립이 치열했던 건 모르는 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참여라든지 이런 게 아닌 사람들까지 다 배제하려고 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 너무 성격이 심하다. 지금 말씀처럼 이미 보수 정권 예전부터 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다 훈장 서운도 했었고 다 뭐 무슨
저 홍보팀도 함도 만들고 그러면 뭐 국방부에도 이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이제 다 이제 철거하려고 한다. 그건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른바 이제 방탄과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바뀐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8월 국회 조기 종료를 강행했고 여당은 이재명 지키기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민주당이 바꾼 거죠. 네. 사실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지난 7월 같은 경우에는 8월 위기설이라고 해서 8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 조사와 함께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네. 그 근거는 뭐냐면은 이화영 그 전 경기 부지사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7월 달에 있으면서 그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대북 쌍방울 800만 원 송금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에 대한 증언이 있을 것이고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그 검찰청에 소환해서 신문을 한 다음에 이어서 늦어도 8월 31일까지는 이게 구속영장을 치는 그 시나리오였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이게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진술이 변경되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식으로 진술이 변경되니까 어떻게든 해서 그 재판을 공정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것이 조직적으로 있었다라고 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던 그런 일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빨리 소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결국 정기국회 이전에 우리가 갈 테니까 불러서 그 이전에 구속영장 쳐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 시기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갑이다라고 하면서 갑질을 한다, 특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을 만든 것은 의도적인 어떤 그 검찰이 만든 프레임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현 변호사님, 민주당 네.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아마 이제 500만 달러 스마트폰 비용과 300만 달러 대북 방북 비용 이거 문제였거든요. 근데 500만 달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면서 계약금적으로 줬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남은 문제는 이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회장이 대납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가려고 했을 때 네. 처음에 이제 그 프레임으로 가다가 사실 김성태 회장도 북한을 방북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도 영입하고 현대아산 본부장도 영입하면서 방북 신청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허가 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증언이 나오고 진술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었다. 나 혼자 가려는 게 아니라 같이 가려고 한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사건의 처음 시작은 쌍방울이 변호사비 대납해 준 거 아니냐. 요걸로 시작됐습니다. 네. 시작됐는데 아시다시피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출신이 뭐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원래 뭐 기업인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쌍방울도 인수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뭐 주가 조작으로 처벌도 받았는데 핵심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대북 테마주를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실제로 나노스가 코스닥 3위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주가 조작으로 해서 수천의 이익을 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쌍방울과 관련된 이 주식과 관련된 기소는 공시를 잘못했다. 네. 공시 잘못한 거는 뭐 벌금형이라든지 과태료 정도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핵심이 뭐냐? 저는 쌍방울이 대북 테마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시도했던 거 아닌가? 왜 그거는 수사를 안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본인이 방북하려고 했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 방북하려고 할 때는 돈을 대신 내줬다고 그러면서 그럼 본인 방북할 때는 돈을 안 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네. 최근 민주당 상황과 관련해서 플랜 B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실체가 있는 겁니까? 이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견제해온 이상민 의원이죠. 이 대표가 안 물러나면 거치 결심할 의원들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요. 뭐 이상민 의원님은 뭐 죄송합니다만 뭐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대표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이제 대표 물러난다에 앞서진 분인데 이 얘기 뭐 처음 한 것도 아니세요. 네. 그러면 사실은 뭐 원래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몇 분들 자기 이렇게 세력을 모으든지 지지를 받아서 그냥 실행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인 스스로도 제가 보기에 뭐 나가시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아마 뭐 이런 여러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아마 약간 노이즈 마케팅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여당 일각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부재는 곧 여당의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맞는 얘기입니까? 이 대표를 통한 뭐 야권의 결집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웃프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말 그대로 어떤 뭐 주가나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리스크, 불확실성이 구속을 통해서 확실하게 되어버리면은 그 리스크가 해소돼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민주당은 새로이 진영을 짜고 리더십을 짜고 내년 4월까지 대응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러면은 결국 지금의 어떤 그 민주당의 자충수를 통한 어떤 반사적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내년 총선에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당략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후폭풍은 그냥 그 후폭풍이 어떤 정치에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지방 권력으로서의 어떤 성남시장과 또 그리고 또 경기도 지사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야심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수천억이 되는 것을 자기와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나아가 본인의 어떤 그 방북과 관련해서 기업인으로 하여금 돈을 넣어줬는지, 이 부분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형사적인 것은 형사적인 대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네.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이게 뭐 한마디로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글을 썼다가 그것도 30분 만에 6번이나 지금 계속 변경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것이 소설이고 잘못된 팔리지도 않을 소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꽁꽁 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검찰의 조사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입증해야 될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